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그를 가로막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알고 있는 진실은 남자가 믿어온 모든 것을 뒤엎고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혈연의 비밀을 드러내게 됩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평소답지 않은 강한 힘으로 내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수년간 남의 집을 청소하며 거칠어진 아주머니의 손가락은 대리석 계단 입구에서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 손에는 평생 사본 꽃 중 가장 비싼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꽃잎이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꽃다발로도 고칠 수 없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속삭였지만 내 가슴 속에는 경보음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내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분이었죠. 아주머니는 소리 없이 가구를 닫고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내오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던 마치 완벽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이 아주머니의 존재를 나는 사실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트럭 앞에 뛰어들려는 아이를 붙잡듯 내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서연이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아버지가 무일푼에서 일궈낸 섬유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외아들 사업가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번창하는 회사, 평생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 그리고 매일 밤 나를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아내까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몇 시간 전 나는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닦던 한 여인이 단 한 문장으로 내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삶은 단 한순간도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베개에 남은 아내의 향기를 맡으며 잠에서 깼을 때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잠든 아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주방으로 내려가니 김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앞치마 위로 손을 모으고 비켜섰습니다. 내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잠시 저 조용한 여인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은 뒤 출근했죠. 오후가 되자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가진 공동 경영자이자 소중한 친구인 이진우가 회의를 취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봐온 그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민호 형, 오늘 형 결혼기념일이잖아. 일찍 들어가 봐. 서연이한테 예쁜 선물도 사주고 여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진우는 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몇 년 전 전시회에서 서연이를 소개해줄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에이, 형도 나한테 똑같이 해줬을 거잖아. 어서 가. 서연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나는 단골 꽃집에 들렀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친 주인 할머니가 나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강 사장님, 평소대로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제일 큰 걸로 주세요. 나는 품에 다 안기지도 않을 만큼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운전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어린 눈물을 보게 될 생각에 바보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연습도 했죠. 서연아 사랑해, 우리 8주년, 앞으로 1000년은 더 함께하자.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대걸레를 움켜쥔 채 서 있는 김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치 내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일찍 오셨네요. 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아내 위에 있죠? 그때 아주머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나는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깜짝 파티를 아주머니가 서툴게 숨기려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김 아주머니, 괜찮아요. 다 알고 왔으니까 이거 놓으세요. 들어가 봐야 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내 팔에 들린 장미꽃들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제 말을 들으세요. 잠시만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저런 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소리 내어 우는 울음이 아니라 평생을 가슴으로 울어온 여인만이 아는 그런 고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 몇 주 전부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냥 그만두고 사라질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들은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시는 걸 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일자리를 잃고 그보다 더한 것을 잃는다 해도 말입니다. 김 아주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였죠. 신혼여행 때 매년 기념일에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 들었던 수천 명의 웃음소리 중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낮고 다정하며 공모하는 듯한 목소리. 그가 무언가 속삭이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친밀하게 섞였습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릎에 힘이 풀려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미 꽃다발이 비스듬히 기울었고 꽃잎 하나가 대리석 바닥 위로 아주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왔거나 텔레비전 소리일 거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후 내내 여기 계셨어요. 제가 세탁물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라니까요. 김 아주머니, 대답해봐요.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2칸, 3칸 올라갔습니다. 구두가 마치 철로 만든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칸을 딛기도 전에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부르는 그 친밀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 민호, 오기 전에 서둘러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지만 배신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후 나를 멈춰 세운 그 목소리, 내 목소리보다 더 잘 아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에서 장미꽃들이 떨어졌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꽃잎들이 마치 결혼 앨범에서 뜯겨나간 페이지처럼 대리석 계단을 타고 굴러내려갔습니다. 포장지는 찢어지고 리본은 풀렸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일궈온 이 집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위로 뛰어 올라가 문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남자가 할 법한 모든 행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의 손이 다시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이 아니라 내 팔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미친 짓을 하려는 자식을 붙잡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사장님, 제 말을 들으세요. 제발요. 지금 올라가면 모든 게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사장님을 위해 간직해온 모든 진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머니의 말투에서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어깨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비밀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오래된 피로와 지혜, 그리고 그 어떤 제복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건가요? 아주머니는 계단과 떨어진 장미꽃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고르셨던 벽의 그림들을 둘러본 뒤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들으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큰 거짓말 속에 숨겨진 작은 속임수일 뿐이에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에 관한 것들, 진우 사장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자신조차 모르고 있는 사장님에 관한 비밀들 말입니다. 사장님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아주머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그만하세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하늘의 허락을 구하듯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들은 목소리 중 가장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집에 일을 하러 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장님 곁에 다가가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사장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분이 평생 침묵 속에 감춰온 진실을 압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수년 전 우리 가족에게 남기고 간 상처도 압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었던 그 진실 말입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귀에는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슴을 갈갈이 찢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던 저 평범한 여인의 말들이 내 인생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아내의 배신도, 친구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나조차 몰랐던 사실을 이 가사도우미 여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저와 함께 주방으로 내려가시죠. 우리는 장미꽃이 덮인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찌르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오후 내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내가 무시해왔던 그 여인이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도요. 우리는 내 생애 가장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구두 발밑에서 밟히는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비난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한 침착함으로 내 앞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개월 동안 연습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주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 직접 설계하신 곳으로 큰 원목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오늘에야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사장님. 기분이 묘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내 집 주방에서 나에게 자리를 권하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내가 그 말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김 아주머니는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며 거칠어진 그분의 손이 군인처럼 정확하게 열쇠를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향신료 선반으로 갔습니다. 내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죠. 그리고 후추통과 오레가노 통 뒤에서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간직해온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헝겊을 펼쳤습니다. 낡은 구형 휴대폰 하나와 낡은 수첩, 그리고 끈으로 묶인 노란 봉투 2개가 나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십니까? 아주머니는 나를 보았습니다. 말보다 더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 나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장님의 귀로 직접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걸 듣고 나서도 여전히 계단을 올라가 그들을 대면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세요. 어설픈 거짓말은 항상 지는 법이니까요.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켜고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몇 개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방에 내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민호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야. 진우 씨라면 서류도 안 읽어보고 다 서명해주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바보니까. 서연이의 웃음소리. 고양이처럼 낮고 은밀한 공모의 웃음소리. 수천 번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계약서도 양처럼 순순히 서명하더라고. 고개도 안 들고 말이야. 송금은 기계 매입으로 위장했어. 민호가 회사며 집이며 유산까지 다 잃었다는 걸 알게 될 때면 자기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 일은 언제 끝나? 나 이거 빨리 끝날 줄 알고 결혼한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 내 사랑. 8년도 견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세상이야. 게다가 이건 나한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야. 그 노인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나한테서 뭘 훔쳐갔는지. 민호가 불쌍하긴 하지만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순진해. 바보 같을 정도로. 이제 곧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주머니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멈췄습니다. 주방에 남은 정적은 너무나 무거워 내 셔츠 속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의자를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타격은 오히려 몸을 마비시키는 법입니다. 마치 반응하는 순간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을 몸이 먼저 아는 것처럼요. 몇 주 전부터 그들을 도청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 사장님이 올 때마다 저는 2층 욕실을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닫혀 있다고 믿는 그 문에는 경첩 근처에 작은 틈이 있거든요. 거기서 녹음했습니다. 진우는 내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형제 같은 놈이었죠. 내 아버지와도 잘 알았고 어머니를 묻을 때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없어 서연이가 외로워할 때도 항상 챙겨주던 놈이었습니다. 압니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가 친한 친구와 아내를 의심하는 가사도우미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필요했고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열어 서류 복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어떤 것들은 꽤 낡아 보였습니다. 센토사 투자라는 이름만 들어본 회사의 은행이체 내역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우 사장님이 위험분산을 핑계로 최근 몇 년간 거래처로 추가한 곳입니다. 사장님이 섬유 공장에서 승인하신 이체들이 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센토사 투자의 서명권자는 3명입니다. 이진우, 그의 아내 유서연,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적힌 세 번째 이름은 진우 사장님의 사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보이셨죠. 사장님 부인이 서재 책상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금융서류를 읽을 줄 모를 거라 믿었겠죠. 저는 오래전 다른 삶을 살 때 서류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손주를 품에 안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버티기 전에 산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의 예전 삶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 그 이야기가 너무 깊고 아픈 상처일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장님. 가장 나쁜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나요?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지도에 꽂힌 핀처럼 내 기억 속에 밝힐 말을 했습니다. 서류는 돈을 훔치지만 마음은 운명을 훔칩니다. 아주머니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평생 외워온 타로 카드를 펼치듯 탁자 위에 사진들을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서재의 큰 그림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무 프레임 뒤에 테이프로 숨겨져 있었죠. 부인도 그게 거기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인자해 보이는 한 노신사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고 그 옆에서 젊은 여인이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큰 고목나무가 있었죠. 사진 속 노신사의 얼굴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였죠. 이 젊은 여인은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언니입니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언니라고요? 네, 사장님. 제 언니 한미소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홀로 죽었죠. 저는 평생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 창고 구석에서
강이라는 이니셜이 적힌 편지 뭉치가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연애 편지였죠. 부인이 있는 남자가 언니에게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해결하겠다, 아내에게 말하겠다,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강태진입니다. 김 아주머니. 네, 사장님 아버지가 제 언니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도움을 청했을 때 아버님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스캔들을 두려워하고 회사를 두려워하며 언니를 외면했습니다. 제 언니는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다 죽었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셨죠. 당시 어렸던 저는 언니의 관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아주머니의 눈은 슬픈 잉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이 걸렸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결국 찾아냈죠. 신문에서 강태진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았을 때 그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요. 사장님 말입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럼 아주머니는 저에게 복수하려고 이 집에 오신 건가요? 아주머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탁자 위 내 손을 잡고 꽉 쥐어주셨죠. 거친 손가락에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만약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떠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사장님을 지켜보며 직원들을 대하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사장님은 아버님과 다르다는 것을요. 사장님은 선한 분입니다. 너무 선해서 자신이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요. 눈물 한 방울이 허락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또 한 방울이요. 김 아주머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알려주세요. 우선 숨을 쉬세요, 사장님.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기세요. 그 다음에는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내에게 웃어주고 친구를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이 사장님이 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상황은 오늘 밤 당장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그들이 저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저 서류들에 걸린 돈보다 훨씬 적은 돈 때문에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계획하는 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계약 서명은 이번 주입니다. 서명하면 회사를 잃고 안 하면 그들이 의심하겠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 아버지와 그 여인의 사진, 은행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눈을 뜬 기분이었죠. 김 아주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주머니 말씀이 맞다면, 아주머니 언니가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우리 가족이 아주머니 가족의 삶을 망쳐버렸다면 우리는 같은 사연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냥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바닥을 닦던 여인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쏟아내지 못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아주머니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부르는 내 이름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안방과 연결된 인터폰이었죠.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초자연적인 침착함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듣기만 하셨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나를 보았습니다. 사장, 아니 민호야, 내 아내가 진우 사장님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했어.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네가 돌아온 것 같다고 하면서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쩌죠? 김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류들을 다시 헝겊에 쌌습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것을 잃어본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위로 올라가세요. 아내를 안아주고 이마에 키스하세요. 계단에 떨어진 장미는 싸게 팔길래 사온 건데 긴장해서
떨어뜨렸다고 하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순진한 남자가 되세요. 오늘 밤, 내일,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무기를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행동하세요. 더 큰 무기요?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글이 있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지. 그건 나도 아니야. 네 아내도 네 친구도 모르는 존재야. 그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찾아야 해.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짓밟힌 꽃잎을 밟을 때, 위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달콤한 거짓말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방금 발견한 이 배신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무시해왔던 저 여인이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요.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무언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서연이가 복도 끝에서 수년간 내 인생의 명암 같았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일찍 왔네. 어머, 계단의 꽃잎들이 무슨 일이야? 일찍 오려다 서두르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 저녁 먹기 전에 다른 꽃 사올게.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길고 진한 키스였죠. 하지만 그 키스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여전히 움직이는지, 내 얼굴 근육이 여전히 통제되는지, 나를 오랫동안 속여온 여인에게 나 또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눈이 왜 그래? 충혈됐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인가 봐. 꽃다발이 너무 컸나 봐.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 뺨을 살짝 만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몸짓, 말투, 움직임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연기를 해야 한다면 영화배우처럼 완벽하게 해낼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걸레를 들고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겸손한 모습이었죠. 아주머니는 다시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사도우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저 평범한 모습 뒤에 도서관 하나를 채울 법한 사연들을 품은 여인이 있다는 것을요. 김 아주머니, 내일 아침에 따로 뵙고 싶습니다. 집에서 먼 곳에서요. 내일은 제 휴무일입니다, 사장님. 어디서든 뵐 수 있어요. 아주머니 사시는 곳이 어디죠? 처음으로 아주머니가 망설였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은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을 법한 달동네입니다. 내일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서재 소파에서 잤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사실 그녀 옆에서 자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떨어지는 장미꽃들이 보였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내 집이었지만 더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기사도 비서도 없이 평범한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은 꺼두었죠.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바뀌면서 내 인생의 풍경도 바뀌어갔습니다. 알록달록한 벽들, 바람 빠진 공을 차며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문이 활짝 열린 작은 구멍가게들, 평생 몇 킬로미터 거리에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집은 작지만 아주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레몬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빨랫줄에는 옷들이 햇빛에 마르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앞치마도 유니폼도 없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존엄한 모습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게, 민호. 처음으로 내 이름이 그분의 집에서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존경과 다정함이 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는 한 어린 소년이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주변 상황을 이해할 만큼은 자란 아이였죠. 아이는 나를 보자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제 손주 윤호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제가 키웠죠. 윤호야, 아저씨한테 내 이름 크게 말해봐. 제 이름은 강윤호고요. 커서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나는 그 아이에게서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을 보았습니다. 윤호야, 아주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할머니랑 아저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어른들 일이야. 네, 알았어요. 대신 이따가 치즈 오므라이스 해주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오므라이스 해줄게. 아이는 보물처럼 그림책을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거는 할머니의 눈빛으로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호야.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체크문에 식탁보가 깔린 낡은 나무 탁자와 신선한 물병, 갓 구운 빵과 갓 끓인 커피 향이 났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죠. 자, 김 아주머니. 우리 집에 오시기 전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작은 숟가락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삶을 드디어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나는 교육받은 사람이야, 민호야.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젊었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했지. 회계학을 전공했어. 시장 상인들의 장부를 봐주며 수년간 일했지. 모든 서류, 모든 대차대조표, 모든 계좌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어. 대기업 회계사는 아니었지만 내 일을 사랑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소박하지만 행복했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딸 하나를 얻었어. 내 보물이었지. 일찍 죽은 언니 이름을 따서 미소라고 불렀어. 예쁘고 똑똑하고 나처럼 억척스럽게 자랐지. 공부도 잘했고 대학 졸업 후 근처 마을에 착해 보이는 청년과 사귀었어. 윤호를 낳았지만 그 청년은 겉모습과 달랐어.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지. 내 딸은 그 관계를 끝내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내 딸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아주머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드시면. 아니야, 민호야. 들어야 해. 네가 앞으로 며칠간 네 목숨을 나에게 맡기려면 내가 왜 더는 두려울 게 없는 여자인지 알아야 해.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 몇 주를 기다리고 몇 달을 기다렸지.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 결국 품 안에 아기를 안고 깨달았지. 내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또 다른 미소, 또 다른 침묵이었어.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일도 잃고 집도 잃었어. 모든 걸 팔아야 했지. 남은 건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작은 집뿐이었어. 이 손주를 키우기 위해 나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 남의 집을 청소하는 일 말이야. 회계장부를 읽을 줄 알지만 바닥을 닦는 여자가 된 거야. 전 세계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아주머니, 불쌍하게 보지 마라. 민호야. 동정은 내게 아무 쓸모 없어. 나는 남의 집을 청소하며 사무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나 부주의해진다는 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서류를 열어두고 큰 소리로 통화하지. 가사 도우미에게 부잣집이란 식탁 위에 놓인 소설책과 같아.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가 강 회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결심했어. 이 집에 들어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며 알게 됐지. 너는 네 아버지와 다르다는 걸. 너는 다른 존재야. 무엇이 다른가요? 아주머니는 슬프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외로운 남자, 너 역시 침묵 속에 삼켜진 남자라는 걸. 단지 너 스스로 아직 모를 뿐이지. 나는 울지 않으려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 아주머니, 미소 언니에 대해서도요? 모든 이야기를요. 아주머니는 손주와 함께 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예전에 우리 집 주방에서 보았던 낡은 수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수첩을 여셨습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 사이에 낡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머리를 가진 작은 금빛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는 무언가를 여는 거야, 민호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가 죽기 전 언니에게 준 거야. 그분이 말씀하셨대. 만약 내가 곁에 없고 진실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안의 오래된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내 언니는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몰라 찾아갈 수 없었어. 하지만 너는 알지? 내 아버지의 평생 법률 자문을 맡았던 박 변호사님 말이야. 박 변호사님 말씀이시군요. 아직 정정하세요.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그분을 찾아가자. 이 열쇠를 가져가서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셨는지 알아보자꾸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나를 괴롭히던 의문이었죠. 김 아주머니, 한 가지만 더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 아버지가 아주머니 언니를 외면했고 우리 가족이 아주머니 가족을 망쳤다면 왜 침묵하고 제가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나요? 아주머니는 수년간의 고통을 잘 소화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겪은 사람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거나 절대로 그들을 닮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나는 두 번째 길을 택했어. 그리고 수개월 동안 너를 지켜보며 발견한 게 있기 때문이야. 너는 아버지와 달라. 아주머니는 다시 내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내 언니 미소는 내 아버지가 남몰래 사랑했던 여인일 뿐만이 아니었어. 언니가 죽었을 때 언니는 편지보다 더 큰 것을 남겼어. 내 아버지는 결코 몰랐던 것 말이야. 그리고 그 사실이 네가 가족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김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방에서 궁전을 그리고 있는 손주 윤호를 보셨습니다. 그건 아직 말해줄 수 없어. 민호야, 먼저 박 변호사님을 만나야 해. 네 아버지가 이 열쇠로 무엇을 숨기셨는지 알아야 해. 내 짐작이 맞다면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그림자일 뿐이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이야기 말이지. 우리는 아침 늦게 아주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나는 아주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가 할머니와 고모를 무너뜨렸던 그런 침묵 속에서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고요. 아주머니는 내 팔을 꽉 쥐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침묵 속에 시내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옛날식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비원이 고객의 이름을 다 아는 오래된 건물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아주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내가 김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서는 걸 보시자 변호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했죠. 어린 민호로구나. 아버지가 어릴 적 나를 부르시던 애칭을 쓰셨습니다. 민호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네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지. 네가 올 때는 혼자가 아닐 거라고 하셨어. 하트 모양의 금색 열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올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변호사님이 김 아주머니를 보셨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사람은 한씨 집안 사람일 거라고 하셨지. 김 아주머니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 그림 뒤에 숨겨진 오래된 금고로 가셨습니다. 비밀번호를 돌리고 빨간 왁스로 인봉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위에는 내 손처럼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호에게 네가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내 팔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배신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용기를 내어 열어보길 바라며 남겨두신 수많은 닫힌 문들 중 첫 번째 문일 뿐이었습니다. 빨간 인봉이 찍힌 봉투가 내 손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비밀을 짊어져 온 노인의 느릿한 몸짓으로 내 앞에 앉으셨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내 곁에 서서 마치 쓰러지려는 자식을 지탱해주되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내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열어보거라, 민호야. 변호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읽기 전에 내 말을 들어다오.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게 있단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년에 하신 모든 일은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그분은 더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용서를 빌며 돌아가셨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이 너에게 용서를 빌며 돌아가셨지. 이 봉투 안에 든 것은 너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참회록이고 네가 그분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열쇠란다. 김 아주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인봉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정갈한 필체로 쓰신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제라는 단어 하나만 적힌 두 번째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마침내 네 앞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뜻이겠지. 그 사람은 내가 평생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으나 결코 성공하지 못한 성씨를 가진 사람일 게다. 한씨 말이다. 만약 네가 한씨를 만났다면 그것은 내가 그 열쇠를 미소에게 건넸을 때에 내 운명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겠지. 내 비겁한 손으로 쌓아 올린 침묵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김 아주머니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호야, 나는 네 어머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실망하게 했던 젊은 여인이 있었어.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단다. 내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안아주지 않고 아들이라 부르지 못한 아이였지.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머나먼 곳에서 자랐어. 아이 엄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죽으며 그 진실을 가져갔지. 나는 비겁하게도 내 명성과 회사가 두려워 그 침묵이 성벽보다 더 높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작은 봉투를 열어보거라. 그 안에 이름이 적혀 있다. 이 편지에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네가 직접 그 봉투를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길 원해서다.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내가 왜 죄책감 속에 글을 썼는지 알게 될 거다. 왜 네 인생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네 곁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나를 대신해 용서를 빌어다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해다오.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누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꽉 쥐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형제라고 적힌 작은 봉투를 집어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형제의 이름은 이진우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변호사님은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나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진우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초고속으로 되감기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서연이를 소개해준 날, 내 어머니 장례식에서의 포옹, 수년 전 내 파트너로 서명하던 그의 손, 형을 형제처럼 사랑해라고 반복하던 그의 목소리,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고 그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파트너, 지금 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그놈이, 변호사님이 이제는 다른 절박함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민호야, 아버님이 내게 남기신 게 더 있다. 법적 지침서와 은행 금고에 보관된 네 명의의 서류들, 그리고 따로 떼어놓은 비자금이다. 그 자금은 네가 내 앞에서 특정 서류에 서명할 때만 활성화된다. 내 친구는 그 존재를 모르는 돈이지. 아버님은 네가 결정한다면 그 돈을 아버님이 생전에 바로잡지 못한 일들을 바로잡는 데 쓰길 원하셨다. 내 형제 진우를 위해, 한미소의 상속인들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침묵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일을 위해.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친구와 아내가 제 회사를 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약 서명이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서명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안 하면 그들이 의심하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은 안경 너머로 수많은 집안 싸움을 지켜본 사람의 눈빛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서명하지 마라. 하지만 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서명하는 거다. 우리는 네가 그들이 준비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척하면서 내가 오늘 밤 작성할 다른 서류에 서명하게 할 거다. 그들이 회사를 장악했다고 믿는 동안 사실은 네 회사를 새로운 임시법인 아래 보호하는 서류지. 그들이 승전고를 울리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부족한 증거들을 모으면 된다. 김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셔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진우의 뒤에서 조종하는 박씨라는 사람은 진우의 진짜 친척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니셜이 같아
먼 친척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친척 관계는 진우가 조작한 거짓말입니다. 박 씨는 가족 행세를 하며 서류에 접근했고 은행의 의심을 사지 않고 센토사 투자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수년간 박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박 씨는 진우에게 절반의 진실만을 말해 증오를 키웠어요. 최 검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했습니다. 그건 시나리오를 바꾸는군요. 조종당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은 져야 하죠. 다만 그를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협조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친구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그 오래된 눈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어젯밤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계셨습니다. 진우와 이야기할 때 배신당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 막 동생을 찾은 형으로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검사님, 그 친구는 제 동생입니다. 며칠 전에야 알게 됐지만 수년간 조종당하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가 눈을 뜰 의지가 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최 검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도해보죠. 하지만 끝까지 잘못된 편에 서겠다면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죠. 계약 서명은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진우와 금융자문가를 초대해 우리 집에서 열기로 한 소규모 저녁 식사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주머니는 내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호야, 금요일이 오기 전에 네 동생을 따로 만나야 해. 아내도 박 씨도 없는 곳에서 오직 너희 둘만. 왜요? 아주머니, 지금 대면하면 모든 게 탄로 날 거예요. 대면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를 바라보고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그 기억을 간직하라는 거야. 일이 끝나면 너희는 다시는 이전처럼 서로를 볼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전해줘야 할 게 있는데 그건 금요일까지 너에게도 줄 수 없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곧 알게 될 거야. 우선 커피라도 한잔하며 그를 만나보렴.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 옛 기억들을 나누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변두리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퉁이 커피라는 이름의 낡은 의자들이 놓인 곳이었죠. 주인은 우리를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내가 믿어온 그 형제 같은 미소였죠.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주 오래된 고통을 직시하며 그를 보았습니다. 형,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진우야, 하나만 물어보자. 너 우리 아버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턱 근육이 살짝 경직됐죠. 아주 미세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뵌 거잖아. 몇 번 못 배웠지. 왜 갑자기 물어?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너도 내 가족이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느끼니?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숟가락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지. 형, 너는 네 인생이 원래 그래야 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낀 적 없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평소의 미소 대신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피로와 상처였죠. 평생 긴 침묵 속에서 살아왔어. 나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컵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민호 형, 형이 모르는 내 모습들이 있어. 형이 영원히 몰랐으면 하는 것들 말해봐. 진우야, 안 돼. 오늘은 안 돼. 그래, 그럼 간직하고 있어. 하지만 진우야, 이것만은 알아줘.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생기든 오늘 이 대화를 기억해줘. 내가 형제로서 내 앞에 앉아 너를 바라봤다는 걸. 만약 네 마음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싶어지면 언제든 네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진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값을 계산하고 일어났습니다. 가기 전 내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꽉 쥐고는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 카페에 홀로 앉아 내가 알던 진우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금요일은 두려운 날들이 그렇듯
예고도 없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오후 내내 수상할 정도로 즐겁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꽃집에 전화를 걸고 부드러운 음악을 준비했죠. 내가 퇴근하자 그녀는 내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내 사랑,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할 거야.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명을 하게 될 테니까. 나는 거울을 보며 연습한 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서연아. 모든 게 바뀔 거야. 정각 8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정장을 입고 와인 한 병을 들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박 씨가 들어왔죠. 수년 만에 본 그는 더 늙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원한을 너무 오래 품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거짓된 친근함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린 민호, 정말 반갑네. 아버님이 자네가 이룬 성취를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침묵 속에 음식을 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그들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주머니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내 재킷 안에는 최 검사님이 주신 작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웃고 건배했습니다. 서연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진우는 대화에 따랐습니다. 박 씨는 계산기 같은 눈으로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죠. 커피가 나오자 서연이가 계약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디저트 먹기 전에 이거 얼른 서명하자. 그래야 마음 편히 즐기지. 나는 볼펜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해줘. 왜 너희가 이 회사를 원하는지 말이야. 거짓말 말고 우리끼리 비밀로 할게. 우린 가족이잖아. 박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들은 웃음 중 가장 추악한 가면을 벗은 웃음이었죠. 어린 민호, 정말 알고 싶나? 이 회사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것이었어. 네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서 훔쳐간 거지. 진우가 진짜 강씨야. 너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이제 수년 만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서연이는 낮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침착했죠. 박 씨, 진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뭐? 자네 지금 조용히 하시라고요? 더는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오래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아주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를 높이 든 채였죠. 아주머니의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식탁으로 다가가 진우 앞에 봉투를 놓으셨습니다. 진우야, 이건 내 친어머니가 전해주시는 거다. 한미소, 내 언니 말이다. 서연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박 씨는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저 여자를 누가 들여보냈어? 민호, 이게 무슨 쇼야? 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쓴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잉크와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였죠. 내 아들이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나는 누구도 미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전해주렴. 나를 복수의 도구로 삼기보다 차라리 나를 잊어주는 게 낫겠구나. 진우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증오를 버팀목 삼아 살아온 그 남자가 처음으로 순수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는 마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박 씨가 그의 손에서 편지를 뺏으려 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함정이야. 저 노인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만 진우는 살벌할 정도로 침착하게 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 당신이 내 안에 증오를 심었어. 어릴 적부터 내 머릿속을 거짓말로 가득 채웠지.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원한 적 없어. 정반대로 쓰여 있잖아. 서연이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시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최 검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의 잔들이 흔들렸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내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동안 서연이는 분노에 차 울부짖었고
박 씨는 마당으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만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증오하며 살아온 내 형제는 이제야 오로지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 집은 더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집도 박 씨가 설계한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침내 진실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당히 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빈 방으로 변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연이를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울며 나갔습니다. 박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멍한 눈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을 위해 그 모든 짓을 했다고 중얼거리면서요. 하지만 한미소는 이미 오래된 편지를 통해 스스로 말했고 박 씨가 평생 이용해온 그 증오를 영원히 거두어 갔습니다. 진우는 식탁에 홀로 앉아 편지를 손에 쥔 채 남아 있었습니다. 최 검사님이 강압적이지 않게 예의를 갖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과 박 변호사님과의 협의 내용을 고려해 법적 처우는 별도로 검토될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들이 결정적일 겁니다. 차분히 결정하십시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년간 원한을 품어왔던 그의 눈은 이제 맑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씻겨 내려간 것이죠.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검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하지만 그 전에 형을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최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년간 형제라 불렀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그 남자가 난파선에서 구조된 사람처럼 내 품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위해, 자신에게 숨겨졌던 가족을 위해, 남의 복수를 위해, 바친 세월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때 용서하지 못한 내 아버지를 위해 울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탱해주며 그의 귀에 한마디만을 반복했습니다. 집에 온 거야, 진우야. 이제야 집에 온 거야. 김아주머니는 식당 문턱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흑백 사진 앞에서 했던 아주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지친 듯 평온한 미소만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지독한 무더위 끝에 내리는 비와 같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경제범죄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과 판사,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존재하는 사법체계의 몫이었죠. 나는 박 변호사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재판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친척 관계를 위조하고 고아의 머릿속에 증오를 심어 남의 회사를 가로채려 했던 수십 년간의 악행이 마침내 그를 덮쳤습니다. 정의가 심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첫 진술부터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계좌, 서류, 대화 내용, 메모장까지요. 그의 협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최 검사님은 그에게 감형을 제안했고 사회봉사와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 동생은 돈이 아닌 시간과 정성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수개월 동안 고아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에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증오는 고아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스승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아주머니 집 근처에 얻은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편지는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 위에 얹어둔 방패이자 사후의 축복 같았죠. 박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은행 금고에 보관된 비자금을 공식적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을 안고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돈을 바르게 써주길 기다리며 말이죠. 우리는 그 돈에 합당한 운명을 부여했습니다. 일부는 강 회장의 합당한 생물학적 상속인으로서 진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관대한 시혜가 아니라 그가 평생 피로 짊어왔던 빚에 대한 당연한 반환이었습니다. 진우는 한 푼도 따지지 않고
눈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기술학교를 세웠고 그의 결정에 따라 학교 이름은 한미소 기술학교로 명명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남기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일부는 김 아주머니가 태어나고 언니가 편지를 숨겼던 그 작은 집을 수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어머니가 장부를 숨겼던 곳, 그토록 많은 침묵이 자라났던 곳 말입니다. 김 아주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윤호를 위해 집을 고치는 것은 받아들이셨죠.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튼튼한 벽과 새 주방, 책과 필기구로 가득 찬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민호야, 열쇠를 건네주던 날 아주머니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는 네가 처음 본 날 말했던 것처럼 건축가가 될 거다. 제대로 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내 딸에겐 해주지 못한 것을 이 아이에겐 해줄 수 있게 됐구나. 나는 그런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그만 앞치마를 벗고 가사도우미가 아닌 내 고모로서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요. 큰 식탁의 상석에 앉아 이전에 꽃집들만 굴러다니던 그 복도를 윤호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주머니는 한참 나를 보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겠지만 저 큰 집은 내 자리가 아니란다. 나는 작은 집에서 태어나 작은 집에서 살았어. 내가 떠날 때가 되면 작은 집에서 떠나고 싶구나. 하지만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하마. 이 작은 집의 문은 너에게 항상 열려 있을 거고 윤호는 너의 진짜 조카가 될 거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공평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큰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높은 지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서연이와 나눈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며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게 긴 연극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아주머니네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땅바닥에 불가능한 건물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윤호를 보던 중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에,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 나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계산과 사랑을, 이익과 동반자 관계를, 연출된 포옹과 진심 어린 포옹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는 사실 인생이 나를 위해 다른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내 이름을 부르는 아이의 삼촌이 되는 것이 내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윤호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민호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이 평생 나를 기다려온 것처럼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일찍 귀가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꽃들이 계단에 흩뿌려졌던 이야기를요. 수개월 동안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평범한 여인이 내 팔을 붙잡으며 사장님,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져 있던 30년의 침묵, 죽은 언니, 잃어버린 딸, 죄책감을 품은 아버지, 조종당한 형제, 공모한 아내, 냉혹한 조종자, 그리고 땅바닥에 궁전을 그리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집의 투명인간 같았던 가사도우미 김 아주머니가 나를 구원한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닮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배운 것을 들려줍니다. 우리 집을 청소해주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묵은 상처까지 닦아주고 있다는 것을요. 성씨가 가족을 보장하지 않으며 진정한 유대는 행동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큰 죄책감을 안고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못다한 일을 바로잡으라고 하트 모양의 금빛 열쇠를 남겨주셨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비록 홀로 돌아가셨어도
단 한 줄의 친필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요. 증오를 배운 형제라도 누군가 심판하기 전에 진실로 마주해준다면 용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아주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자주 해주시던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든 가족은 상처란다. 차이는 누가 바늘을 들고 꿰매느냐에 달려있지. 김 아주머니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바늘을 드셨습니다. 죽은 언니와 살아있는 조카를 꿰매셨고 분노에 찬 고아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어머니를 꿰매셨습니다. 순진한 아들과 죄책감을 품은 아버지를 꿰매셨고 낯설었던 두 형제를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하는 사이로 꿰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수년간 남의 집을 청소하며 거칠어진 그 손으로 우리 강씨 집안 3대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매주셨습니다. 내가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할 때면 아주머니는 항상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민호야, 나는 아무것도 꿰매지 않았어. 나는 그냥 너에게 바늘을 줬을 뿐이야. 꿰맨 건 너 자신이지. 가끔 나는 그 꽃집에 들릅니다. 이제는 더 나이 든 할머니 사장님이 여전히 계시죠. 나는 항상 꽃다발 2개를 삽니다. 하나는 김 아주머니의 작은 집에 가져갈 작고 소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작은 내 아버지의 묘소에 놓을 꽃입니다. 묘소에 놓는 꽃다발에는 항상 똑같은 카드를 씁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들이 당신이 끝내지 못한 일을 다 꿰맸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요. 그렇게 내 집 바닥을 닦던 여인은 내 인생 전체를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계단에 떨어진 장미 꽃다발은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가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느 오후의 일은 귀가는 나를 파멸시키는 대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열리는 첫 번째 문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을 구하러 오는 천사는 하얀 옷을 입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찌든 때가 묻은 걸레를 들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피곤한 손을 가진 채 이런 간단한 말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사장님, 지금은 올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층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래층에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줄 진실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